어, 시인 아버지와 회사원 아들의 대화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니까 이런 대화가 왜 이 시대에, 이 격변의 시대에 왜 필요한가? 그런 거를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먼저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나, 자격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들하고는 고3 시절부터 뭐 그전부터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고3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얘기들을 지금 긴 세월 동안 해왔다는 사적인 관계가 있고요. 공적으로는 지금 세상이 그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다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인 거를 나도 이제 교수 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을 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하는 일을 준비시킨 거죠. 그런 세월을, 긴 세월을 했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 생활을 나도 했었다는 거죠. 뭐, 오랜 세월 전이지만, 1980년대, 중반에 대한항공에서 기획실에 있으면서, 어, 전체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서, 협상팀에서, 국제협상팀에서, 한 3, 4년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래는 있다. 라는 책을 바로 이런 대담집으로,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이것도 거기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그 운영위원인 이은지 위원하고 둘이 같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스페셜한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런 대담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대화 형식이 훨씬 더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접근하기에 내가 하는 얘기들이 좀 어려우니까 좋은 거 아닐까 싶어서 대화를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정기적이거나 부정적이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처음 이제 기사 읽게 된 기사고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이 났던 기사인데 요새 이제 독서를 안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느 기사에서 20대 독서율이 70%가 넘는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20대가 유독 20대가 그렇게 책에 매달리는가? 근데 과연 20대는 그 책을 통해서 과연 그만큼의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가져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회사에서 독서 동호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갈증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책을 읽고 있는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결국 그 기사의 결론이기도 했고 저도 거기에 좀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어쩌면 책이 이렇게 많은데도 심지어 이북까지도 있는 시대인데 책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방법이 없으니까 또 책을 붙잡고 있는 20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의 취업난과 그다음에 기업의 구인난이 함께 맞물린 시대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고 이 풀릴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불균형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 아들하고 사실은 전우처럼 같이 그 인생을 이제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도 그 이 책에 공부한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근대 교육이라는 게 근대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암기 교육이고 뭐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요새 규칙이 안 적용되는, 규칙이 다 무너져 버린, 특히 뭐 그 AI 같은 거는 추론 기계죠. 그러니까 리즈닝 하는 머신인데, 인프런스 머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즉 그거는 군대 교육에서 해오던 훈련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기계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들의 고민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도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암기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글만 쓰게 했는데 그런 고민을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해 본 바도 있고 그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바도 있으니까 이런 대담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있다 나간 사람도 있지만 또 회사가 사람을 항상 구하고 있는데 항상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 누가 와도 기대가 안 된다. 그냥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을 이제 뽑지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공채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더 이상 많은 회사들이 경력직만 뽑으려고 하고 근데 항상 처녀들은 얘기하죠. 그럼 그 경력은 어디서 쌌냐?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답은 하나더라고요. 경력을 본인이 대기업과 쌓으려고 했었다면 아마 못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도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저는 더 높은 것만 받고 더 사회적으로 좋은 것, 명성 있는 것만 받겠지만 근데 아마 20대 저한테 돌아가서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나는 대기업 갈 거야. 난 공무원 될 거야. 난 고위 공무원 될 거야. 그런데 그랬으면 아마 오늘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해온 어떤 그 긴 세월을 다 정리는 못하겠지만 그런 그 얘기 중에 그런 고민했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후세대도 도움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가 아들하고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맘먹은 게 고3 때인데 그때 내가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 교육이 얼마나 그 창의력을 망치고 학습 의욕을 망치는지 그걸 깨달았는데 나도 교육자로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아들은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런 갈 길을 찾는 그 고민을 같이 뭐 나도 똑같이 그 이 세상을 새롭게 접근하고 대처해 나가고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에 뭐라 그럴까 리추얼 루틴을 만들었던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오랜 세월이 가서 수십 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도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잠깐. 끝? 계속 응. 일단 그래서 어쩌면 쉽지 않은 길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걸 기록하는 거는 쉽지만 어떻게 보면 20대의 저한테 30대의 저한테 들려줘도 못 들을 것 같거든요. 응.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10대인 저한테도 더더욱 들려주지 못하는 얘기일 텐데 응.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걸으라고 하면 못 걷겠지만 어쩌면 다시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저도 우리는 모두 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또 미생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데 거기서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장그래인데 장그래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수를 해서 스승처럼 모시던 상사가 그 오래 재직했던 회사를 떠나게 만들고 그런데 그 상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잘못이 아니다. 누가 봐도 장그래의 실수 때문에 떠나게 된 상황이었는데도 어쩌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많은 회사원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때도 그 5차장으로 올라갔던 그분에 대한 얘기는 많았지만 정작 우리에게 5차장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게 판타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원으로서 어떤 일개 회사원으로서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그렇다면 나는 회사에서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회사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20대부터 어떻게 보면 60대 넘어서까지도 있는 많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이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도 않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도 어떤 때는 그게 아예 기회조차도 안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상의 학창시절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고 시간도 없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못 받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말마저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이 청자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정말로 프리 토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이런 식으로 포맷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반성을 지금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반성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닥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느낌이죠. 그 닥친 대로 살아가는 느낌 속에서 그래도 그 밑에 깔려 있는 법칙을 찾아가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게 이 대화로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서로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서로서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게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식으로 공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도움이 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무모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다음 반에 무슨 말할지 서로 모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뭐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 훈련, 감성 훈련 이런 걸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그 온몸으로 부딪혀 나가고 있는데 그런 훈련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이 또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요새들 많이들 얘기하지만 힙합이라는 이제 음악적인 장르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이퍼거든요. 사이퍼는 그 즉시 어떤 비트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벌써도 준비하지 힘든 상황에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뱉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계속 사이퍼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술은 문화 쪽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포멀한 회사라든지 우리 교육 이런 곳에서는 과연 사이퍼를 하고 있을까? 그 아이들한테 사이퍼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 가천대학교 내 영문과에서 문교부에서 기회를 줘서 3학년 학생들을 한 달 동안 내 손만 하게 그러니까 학기를 일찍 끝내고 3주인가 일찍 끝내고 3주 동안 내 손만 듣게 16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손만 듣게 네 맘대로 가르쳐라 이거죠. 그런 수업을 3학년 전체를 데리고 해봤었는데 나도 그래서 그게 되게 교육 실험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가서 했었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졸업한 지 은퇴한 지 좀 됐을 때 갔는데 몇 년 후에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기초 교육은 잘 돼 있다고 봐요. 단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이퍼 할 능력, 자신감, 내가 그 사이퍼 할 능력이 돼? 이런 자신감도 부족하고
적용해 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실패를 해봐야 되고 뭐 우여곡절을 겪어봐야 되는데 실패하고 우여곡절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가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건 녹화를 해서 지금 이런 것처럼 녹음을 해서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지침을 좀 이렇게 생각을 자기 생각의 방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표였어요. 무슨 발표냐면 책을 내게 하는 거예요. 3학년 애들한테 대학 3학년들 보고 책을 내게 했는데 혼자 내라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몇 명이 해도 좋다. 근데 하여튼 책을 한 건 내 이름으로 한번 내보자. 그건 내줘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책을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서너 명이 한 권씩 한다고 나섰는데 나중에는 자기 책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한 학생이 서너 개의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그게 11월 초쯤에 끝났는데 정작 책은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2달 동안 지들끼리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기회를 안 줘서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뭔가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나도 못했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 내가 가서 그 학교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은 아니죠. 나쁜 대학도 아니지만 근데 걔들한테 내가 사전 지식도 없이 사전 훈련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밀어넣은 거죠. 책을 만들어. 그럼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편집은 어떻게 해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 책이냐? 내가 하게?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 5명이 하니까 5명이 편 짜서 꼭 레포트 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학생이, 용감한 학생이 한 명이 아, 난 내 책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책을 내고 그걸 계속 매일 발표하니까 애들이 서로 내가 왜 나무과에 이 꼽살에 끼어갖고 일부분이 돼서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을까? 내 책 이름을 그래 그 졸업장 끝나고 나서 대학 졸업한 애들이요 이력서 쓸 게 없어요. 한 개 있어야 쓰죠. 비슷비슷하게 어학연수 갔다 오고 너무나도 뻔한 얘기만 잔뜩 써 있단 말이죠. 근데 내 꼬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저서 영문과 나왔는데 저서 가 있는 학생이잖아. 그런 동기만 부여가 된다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나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드님도, 그런 도전을 겪어서 어려운 일도 좀 있었지만, 뭐, 그거야 뭐, 어려운 일이야 다. 근데 교육이 준비를 안 시켜줬으니까 내가 나가서 부닥쳐서 배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이퍼한 능력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고 이 토론도 똑같은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사이퍼 하듯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이런 과정을 속에서 우리 두 사람도 서로 도움이 되고 이걸 듣는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마 유퀴즈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접하겠지만 악동 뮤지션에는 두 멤버가 있죠. 이찬혁 군과 이수연 군.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아마 이수연 양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운 악동 뮤지션 앨범도 나왔는데 그 슬럼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감명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두 분은 몽골에서 이제 선교사 부모님 덕분에 몽골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과정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 부모님 앞에서 한 번 선보였던 그 연주가 그때 칭찬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자작곡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갔고 그 다음에 한국의 유명한 오디션에도 어떻게 보면 우승도 하게 됐고 그 뒤로 살아갔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수연 그 동생 입장에서 그 오빠가 하니까 너무 당연한 줄만 알았다. 나도 할 수 있겠지. 나도 악동 뮤지션 멤버야. 그런데 막상 오빠가 해병대에 가고 나니까 이건 아닌데. 근데 오빠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근데 오빠는 이제 자기 음악 세계관이 굳어진 채로 왔고 나는 그 앨범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서 본인을 내려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빠인 이찬혁이 봤을 때도 더 자기 여동생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고 이미 그 당시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언론도 방송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과 함께 합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보통 이소연 양도 얘기했지만 합숙하라고 했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이찬혁 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꿈이 빌라 좀 괜찮은 곳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빌라를 하는데 너무 넓으니까 나 혼자 살긴 그렇고 너도 들어서 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둘이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오빠고 여동생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단독 주택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창혁 군이 이제 유퀴즈나 이런 인터뷰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지금 동생을 놔버리면 영영 못 구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이 악동 뮤지션의 유명한 낙화라는 그 가사 노래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뛰어보자. 너가 떨어지겠지만 그 손을 내가 놓지 않을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찬혁 군이 밝혔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수연 동생을 위한 노래였다고. 그래서 어쩌면 저도 저 20대, 저 30대 저 계속 헤매고 혼란스럽고 되게 괴로워했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어서 가자. 근데 그 길이 낭떠러지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길을 안 가면 우리는 없어. 그거를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내가 영문과 교수로 좀 세월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나온 책이 이제 공부는 왜 하는가라는 책을 그 한 학기의 녹취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강의실에 말한 거 그대로 적어갖고 책을 냈는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수업 시간에 나는 주로 발표를 시켜서 자기 글을 쓰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서요 그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를 막 말해요. 내가 원고를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좀 심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받았다고 쉽게 발표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학생이 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 학생들이요 준비를 너무 못한 상태로 세상을 부닥치고 학교에 대학부터 세상을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들을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준비시켜 주려고 말을 많이 했지만 너무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의 그 말도 안 되는 힘든 얘기를 말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례가 난 너무 많이 있어요. 선생할 때, 교사할 때 연구실에 학생들이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 학교를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많은 애들이 와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고백하는 걸 들어주는 건데,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를 하기만 해도, 난 들어주기만 해도 살겠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의 현실이에요. 부모들한테도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죠. 부모들도. 정말로 심한 현실인데, 지금 이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나하고도 그런 어떤, 나도 마찬가지죠. 그럼 나라고 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심리적으로 문제 없이 괜찮아서 뭐 내가 저 위에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이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 온몸으로 다 휩쓸리고 이 물결에 내가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릴 수 있을까? 내일은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사적이고 공적인 생활이 다 혼란스러운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지 말해보는 이런 기회가 우리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이걸 듣는 사람들한테도 자기도 또 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어려운 세상이다. 그래서 이수영 같으면 목소리도 좋고, 그죠? 노래도 잘하고, 노래가 청아하죠? 그래서 디즈니 노래 부르면 아주 진짜 좋은데, 그만큼 순수한 영혼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빠는 좀 강하죠. 태생이.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레질리언스가 좀 센 사람이에요. 오빠의 방어하에, 동생은 피해를 거의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가 중요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막으니까 세상에 풍파가 집안으로 안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두 남매는 오빠가 막아주니까 동생은 지금 그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오빠 갑자기 없어지니까 치명타를 맞고 그러면 다른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그게 이제 그게 우울이고 뭐 그 증상은 다 비슷한 각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회복 탄력성의 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다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포기하려고 나서고 회복당이 좀 강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살고 그 차이뿐이 아닌 세상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들을 이런 거를 하려고 생각하는 그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시대를 넘어가는 방법 중에 무슨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교육 제도가 그걸 못 받아주고 그렇다고 무슨 상담 제도가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둘한테도 중요하고 또 듣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는 길에 듣고 있는 노래가 이제 사실 꽂힌 노래가 사실 별로 없긴 한데 아이유의 아이와 바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그 아이를 잃어가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상 깊은 가사가 그렇게 고생을 한 게 고작 내가 되려고 어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걸까? 라는 가사가 있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뭐 아이유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잔잔하지만 굉장히 고음도 있어요. 정말로 따라하기 힘든 고음이 있는데 이 고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유가 읊조리듯이 하는 가사가 있어요. 아시는 분 더 정확히 아실 텐데 하지만 가끔은 삶에 지는 날도 있을 거고 그치만 나는 괜찮아. 알고 있어. 돌아가는 길을. 그러니까 어쩌면 이 노래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굉장히 달려가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잘 이겨낼 거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났으면 노래가 감동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다 음악 없는 상황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계속 삶에 지는 순간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돌아갈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을까. 아이가 꿈꿨던 바다는 너무나 청대했지만 어른이 돼서 돌아보게 된 우리의 바다는 사막처럼 말라 있을지라도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노래더라고요. 그 아이유라는 가수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내가 그 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그 손님들 맞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이유가 그 보조하는 인력으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고 내가 아이유를 그리고 보기 시작한 이유가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초콜릿을 한 보따리 사갖고 저녁에 가서 먹어야 잠이 온다고. 그래서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효리, 뭐 아이유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손흥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관심을 가지고 보냐면 도전은 다 있는데, 그리고 그 부닥치고 살고 힘들게 살지만 아주 잘 넘어가는 어떤 모델을 자기식으로 보여주는데, 그때 아이유를 보고 내가 좋아했던 이유가 힘들어서 초콜릿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든 게 아니죠. 밥을 안 먹고 먹는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우적우적 밤에 그 여자 가수가 말라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여자 가수가 그거를 처음에 고백하더라고요. 이효리가 그때 얘 그러더니 그 온 애 중에 너는 친구 동생. 그래서 그 아이유하고 그 이효리네 그 부부하고는 그때 그 사건으로 친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효리가 깨달은 거죠. 나는 가수야. 난 유명한 가수고 나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히트곡이 되고 이런 가수에는 자의식이 있었으면 아마 이효리가 웃으면서 그냥 대우하고 말았을 텐데, 아이유가 초콜릿을 난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어려움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솔직한 고백이 어디 있어? 가나 초콜릿 뭐 이런, 그지? 금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소리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살다가 다 결국 목숨은 끊어질 그런, 화시라도 끊어질 정도의 그런 인간의 존재인데, 그런 걸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쩜 더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힘들다는 얘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다 가지고 가식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시라도 내 자신을 다 펼쳐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에서도 그래요. 그죠? 비즈니스에서도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예요. 우리 편의 뭐 직장 동료들, 한국에나 외국에 있는 직장 동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 서류를 통해서, 돈 벌자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도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인지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교류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요. 엄지척을 해주기도 하고, 쟤는 좀 앞으로 못하겠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또 하나의 초점은, 비즈니스맨 그러면 돈만 벌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잘 돼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건데, 그죠? 다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이 돼가는 게 다 비즈니스가 잘 돼서 그러는 건데, 그거를 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아직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유도 그렇고 비즈니스맨도 그렇고, 뭐 난 교육자는 뭐 달라요? 교육자는 별건가? 똑같죠? 근데 그런 내려놓고 살아가는 힘, 그런 힘이 중요하다. 이 기저에 깔린 게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아드님의 삶에 기대를 좀 해요. 왜냐면 그게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우여곡절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운이 좋아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자세, 그 아이유를 보는 아까 얘기한 악동 뮤지션을 보는 그런 시선이, 연예인에 대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노력하는 모습, 거기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요.